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였던 여야의 대권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지만 부동의 1, 2위 자리는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둘을 맹추격 중입니다. 특히 이 지사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지난 조사보다 7.2%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이른바 검증 문제로 휘청거리는 사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2강 대선 구도에서 2강 1중으로 재편된 모습인데요. 게다가 범야권의 히든카드로 꼽혔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아직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한다면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거든요. 예. 지금 생각보다 훨씬 지지율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 지금 우리 당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후보가 순식간에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각 진영에서 선두로 달리던 두 사람이 주춤한 사이 지지율 추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선거전 레이스 급격하게 요동칠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깨진 양강, 지지율 혼돈으로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양강 체제.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는데 흔들흔들하다가 계속 갈지 아니면 많이 흔들리면서 구도가 바뀔지 한 줄 평으로 먼저 좀 여쭤볼까요? 박원석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그동안에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선 주자들 각자의 어떤 비전과 메시지에 주목을 했다면 이게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한 자리에 모아서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 만들어진 거고 일종의 비교 효과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좀 방어적이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자들이 추격 주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공격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도 좀 노출을 했어요. 특히 이제 바지 발언이나 이런 거는 예. 이제 본인도 인정하듯 굉장한 실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 과연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을까, 확정성이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심어준 반면 상대적으로 TV 토론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인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윤석열 전 총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은 빨리 입당을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든가 예. 정확하게 진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간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이게 뭐 잔매에 장사 없다고 저는 가뜩이나 이제 처가의 그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정무적으로 좀 유연하게, 유능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팀이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제 유랑하듯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대권 정치는 그렇게 유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유랑하면서 이미지 쌓는 건데 지금 뭐 이미지 쌓고 이럴 상황이 아니죠. 경쟁자들이 속속들이 출발선에 같이 서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유보적이지만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확실히 제3지대로 갈 건지, 예. 뭐 입당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건지. 뭐 비슷한 예. 생각인데요. 김병수 센터장님은 예, 한 줄 평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하시니까 예. 장갑 벗어봐야지 한다. 왜 골프 선수들이 골프 칠 때 그러잖아요. 승부는 아직 모르는 거다. 맨 끝에 이제 맨 경기 다 끝에 끝나고 장갑을 벗어봐야 그때 정말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 안다 하는데 하늘 아래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예. 더구나 선거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 박 총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 선거가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그러나요? 처음부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끝까지 리드를 유지해가면서 승리를 하는 경우는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양쪽에 여야의 양강이었던 분들도 예. 굉장히 지금 거센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다. 결과는 모른다.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초 민주당만 놓고 보면
연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있었잖아요. 많이. 40% 정도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7개월 만에 많이 꼬꾸라졌다가 요즘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8개월 남은 대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모르죠. 예. 뭐 앞으로 몇 차례 출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김동연 전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외에서 슬슬 몸을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행보를 하는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굉장히 극찬을 했더라고요. 오늘 예. 어느 방송에선가. 그분도 이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지는 모종의 교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조만간 뭐 출판 그 책이 나온다니까 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대선 구도에 본인이 런칭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게요. 5년 전이죠. 5년 다 돼가네. 전 대법 때 그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똑같은 걸 겪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지율 2% 3% 하다가 갑자기 18% 갤럽 기준으로 막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차이가 뭐 3, 4%밖에 안 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면서 야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 혹시 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이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5년 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빌자면 제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뭐 취지로 보면 헛발질하고 이러다 안 좋게 되더라. 그러니 이낙연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비슷하게 예상은 안 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거보다도 이렇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의 어떤 지지도는 예. 그냥 두 분만의 지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야권 후보의 지지도와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야권 후보의 지지도와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그 총장이 뭐 상당히 높이 나올 때는 야, 역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겠지라고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친문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그 후보 쪽으로 몰려갔을 텐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주춤하거나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하면은 이낙연 후보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문 쪽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옛날에 그 송가혁과 뭐 백계문이라는 뭐 예. 두 분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충돌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뭐 친문 적자를 미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 게임이라는 게 이 본인들 게임이 한쪽에서 펼쳐지고 있고 상대방의 게임을 보면서 하는 예. 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좀 강한 상대한테는 강한 카드를 쓰지만 이게 또 조금 사이드 이펙트가 또 좀 있으니까 이왕이면 안 쓰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예.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순위가. 그러다가 일순간에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내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총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대권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필수적인 요소가 업적 더하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 그런 압도적인 그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좌클릭하면서 당시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점에 그걸 만들었던 이제 그런 거였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청계천이라든지 또 과거의 현대신화라든지 이런 업적에다가 4대강이라는 비전을 예. 나중에 이제 실패한 사업으로 귀결됐지만 당시에는 그럴듯했거든요. 747 경제 성장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추진력 또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본소득이라는 비전을 더했는데 이게 흔들렸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도 총리로서 안정감 있는 최장수 총리로서
그런 어떤 그 국정 수행의 2인자 역할을 했다는 그런 업적이 있는데 저분의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난한 얘기입니다. 뭐 신복지국가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무난한 얘기를 얘기라는 하는데 거예요. 복지는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난한 얘기여서 저는 이낙연 지사가 만약 이 뭔가 이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려면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좀 기존에 해왔던 펑퍼짐한 얘기 말고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증만으로 상대적인 어떤 안정감만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다. 한 방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그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뭐 한방이라는 건 비전에 대한 한방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야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장모가 구속됐고 그다음에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공세가 있었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입당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크호스가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가 약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분에게서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지금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정당 정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정치를 현 시점에서 왜 참여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아직까지 선언을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일반 국민이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를 되게 상당히 인정하고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나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들으면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평가가 지금 뭔가 전략적인 건지 파괴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두 분 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 중 어떤 말에 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말에 동의를 하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또 나를 만나러 안 와 그러니까 또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셨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떠나오시면서는 바로 또 막 공격을 했다가 요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이 잘 돼야 국민의힘이 성공해라고 하면서 또 당을 축복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고 최재형이나 김동연 이 두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제3지대 나무라고 그랬는데 최재형 원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이렇게 공격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 정치 공학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고 예측도 잘 맞는 분이긴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총기가 흐려지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혼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복선이 있죠. 그러니까 전화하라는 겁니다. 누가 됐든 나한테 전화해라. 나랑 상의해라. 이런 복선이 늘 있다고 보고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에 입당을 했는데 그것 자체는 두고두고 이제 논란거리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권이라는 정치에 본인이 뛰어들 생각이라면 입당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밖에서 당 밖에서 뭔가 캠프를 만들고 메시지를 만들고 동선을 만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출발한 윤석열 전 총장도 이게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뭐 메시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동선도 뭐 약간 뜬금없고 오늘은 이 사람 만났다가 내일은 저 사람 만났다가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약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됐건 정당의 후보가 되면 정당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 또 정당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정무적인 역량 이런 게 실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그걸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조기에 입당해서 그 조기 입당이 불러올 비판은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어쨌든 이 판에 뛰어들겠다라고 판단한 건 잘한 거고 김영우 전 의원 뭐 오늘 뭐 인터뷰 나오신다고 하던데 상황실장 겸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도 전 잘한 것 같아요. 잘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밑에서 정치인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바로 그냥 옆에서 밀착 마크 하면서 정무적 감각을 메시지와 일정과 동선과 이런 정무적 관리를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저분이 지금 시점에 저 사람을 만나고 저런 얘기 하는지가 잘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납득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법관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장 하셨는데 이렇게 큰 정치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바에 일찍 입당해서 제1야당의 이 플랫폼 위에서 내가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판단한 건 잘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잠재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죠. 그거는 철저히 저는 본인의 비전과 역량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최재형 원장이 보수 후보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면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담도 많고 보수적 가치도 충분히 지키고 그렇죠. 있고. 예를 들면 아버님도 6.25 전쟁 당시에 첫 해군의 승리를 안긴 전쟁 영웅이었고, 그리고 평생을 곳곳한 군인으로서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내 아들들 잘 키웠고, 이 아들들이 모두 다 병역 문제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 손자, 그 집안에 하여튼 병역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가서 병역을 완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소아마비인 친구를 업어서 등교를 시키는 3년 동안 업어서 등교를 시킨다는 그런 미담에 또 나중에 자녀들을 둘을 또 입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가진 자의 어떤 책무랄까 이런 것들을 한평생을 거쳐서 이것을 실현해온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수 후보로 지금 근데 이제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이분의 파괴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장점을 평가하시니까 저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물론 이제 괴담보다는 미담이 낫죠. 그분 두고서 파파미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근데 미담 가지고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보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큰 정치에 있어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걷어차고 이 출마한 그 명분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해 줄까라는 점에서 전 취약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가 그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원장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일이 재헌절인데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나든 경우들이 많았다. 결국엔 본인의 임명권자를 비판하면서 자기 출마의 명분으로 삼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 명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거세게 충돌했고 또 추윤 갈등도 여권에서도 있었고 나가라고 추윤 갈등도 있었고 찍어내기 비슷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최재형 원장은 국회에서 특히 이제 월성 원전 관련된 감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빚긴 했지만 찍어서 나가라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을 걷어차고 이걸 출마하는 명분이라는 게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자칫 그 설득력을 이 초기에 강하게 못 만들어내면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에 대한 거는 양쪽의 의견이 워낙 대립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어떻게 임기 보장된 감사원장직을 떨치고 나갔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도대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모두가 다 나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당신들이 그런 법으로 보장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왔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모두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정권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가 이 꼴로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양쪽의 주장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심판관은 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정당성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흔들리는 혼돈의 지지율을 보고 있는데 양강 구도로 가면 약간 지지율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전화죠. 그러니까 기계가 걸어서 응답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끊게 되는데 이것과 면접 통화가 약간 다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ALS와 지금 조사원이 직접 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자동응답에서는 보통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면접 통화를 보면은 이 격차가 좀 줄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높은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조사 기관도 저희가 보면 ALS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높게 나오고 대신 조사원들이 면접 조사를 했을 때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와 갤럽인데 두 다른 곳에 물어봤는데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뭐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린 건 아니고. 이번 대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 이번 대선은 어떤 걸 가중치를 좀 더 둬야 될까요?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두 조사에 그 일관성 있게 나타난 차이가 있는데 그 ARS는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예. 응답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다리고 이게 쉽지 그러니까요. 않은데 그에 반해서 면접조사는 상대적으로 정치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표심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샤이 지지층이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ARS에서는 좀 드러나는 반면에 면접조사에서는 자기의 지지 성향을 밝히길 꺼려해서 그걸 잘 안 드러내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명 그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샤이 지지층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뭐 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난 이재명 지사를 예. 지지한다. 면접조사에서도.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대충 뭐 야권 후보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입당은 또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감도는 있지만 지지도는 강하지 않은 이런 층들이 면접조사에서 잘 응답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저런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근데 상대적으로 ARS는 뭐 기계가 나를 꿰뚫어 보는 건 아니니까 편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샤이 지지층들의 그 지지 심리가 드러나면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에요. 예. 근데 저는 뭐 예. 아니 근데 그게 샤이 지지층들의 그 표심이 드러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 귀찮아 그러고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사실 뭐 ALS가 훨씬 응답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어보면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니까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 여론조사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예.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기관이 계속 하는 것의 트렌드를 보는 추세를 게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쪽에서 해왔던 것과 이쪽에서 해온 것들이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 해오는 것을 그냥 올려놓고서 야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현재는 뭐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큰 탄핵 의미는 없을 국면에서는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ALS가 좀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꼭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요. 물론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는 샤이 진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해서 뭐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디가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